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정말 쉬웠죠. 예, 우리나라에서 부산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를 떠나서 부산으로 이전하는데요. 최근에 그 뉴스 보고 이사 간다는 소식에 또 놀라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사무실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중심지 또 거기에 민간 기업들 뭐 북극항로 개발까지 정말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러 부산으로 가는 거죠. 아까 918 쓰시는 분이 1992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참 좋았는데요 라고 추억을 해주셨고요. 그 추억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김영진님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회를 먹었네요 라고. 그리고 김성무님 와이프랑 연애 시절 부산으로 첫 여행 가서 엄청 싸워서 저희 부부에게 부산은 언급도 못해요 라고. 그리고 1134님은 부산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25년간 살고 있어요. 광안리 바다 걷고 오는 길이에요. 부산은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집값이 25년 내내 그대로예요. 라고.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해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를 떠나 안착하게 되는 도시 부산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9원, 1469원이고요. 최근에는 계속 69원대, 또 1470원대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코스피는 0.17% 내린 약보합 상황입니다. 4136.45. 코스닥은 거의 어제와 비슷한 931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2.4% 반등. 그 외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삼성 SDI가 2.9%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만 국제 원자재 시장도 뜨겁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금도 그렇고요. 금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은과 구리까지 여러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이 원자재 시장이 핫할지 투자 관점에서도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올해 특히 금값, 뭐 구리값 센터장님한테 좀 많이들 물어보던가요? 주변에 관심이 좀 어땠나요? 금 가격은 뭐 항상 물어보고 계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이제 금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예상을 했었고요. 뭐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우리가 금반지를 많이 사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부 러시아나 뭐 인디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이런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많이 매입했어요. 그게 벌써 4, 5년 정도 됐고요. 네. 그럼 꾸준히 매입하고 있으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한 것도 커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많이 올라서 되게 경제가 호황 같지만 지금 뭐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 FMC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네, 네. FMC 연계 시장이 열리는데, 근데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금리라든가 정책의 변동성이 있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로.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크면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저도 결혼할 때 그랬지만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는 격동의 세월의 가장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도 금 가격 계속 올렸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신 건데, 근데 금만 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은이나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왜 올랐을까요?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보는데, 네. 은은 사실은 귀금속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은수저가 이렇게 막 옛날에나 좀 그랬죠. 은비녀 뭐 예. 그런 기억 나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용 수요가 일부 있죠. 은이 들어가야 되는 뭐 쉽게 말해 전기 어떤 전기 투과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구리가 제일 높지만 은도 높아서 산업용 백금이나 은처럼 쓰이는데 그거는 30%가 안 되고요. 네. 은 또한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가 크게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은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4,100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은은 그게 거의 3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은 가격과 금 가격의 괴리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최대로 벌어졌다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게 비싸다, 어떤 게 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금은 계속 한 5년간 쉬지 않고 올라갔고 은은 최근에 1년 동안 좀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죠. 주식시장에서 보통 얘기하는 갭맥국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금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거기에 어떤 시세에 따라서 은 가격도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중론이 있고 네. 또 때마침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 같은 신규 투자 수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은 가격은 지금보다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진행될 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의 매력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금리가 사회자님 인하되면 중에. 채권 가격은 강세로 가죠. 가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가지고 채권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선호도는 좋아지겠지만 거기서 받는 이자율은 이자는 좀 떨어지는 효과가 그렇죠. 있죠. 그죠? 예. 쿠폰이라고 하던 보통은. 만기까지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금이 실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금이 좀 더 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의 단점은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조금씩 빠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낮아지면. 내가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니까 채권에 대한 매력도 좀 줄을 거니까 그것도 금 가격이 좀 상승 요인이고 그다음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되겠지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네. 변수도.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과 채권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은 내년도에 상승하는데 다만 금은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2024년도 평균 가격 그러니까 벌써 작년인데 작년 초만 해도 2,100불 초반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연히 금을 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샀으면 100%의 수익률을 낳겠죠라고 하는데 지나가고 나서 다 누구나 부자지 미래를 전망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평균 금 가격이 2,500달러였어요. 네. 올해 평균 가격은 3,500달러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 55% 정도 단기간에. 상승을 근데 내년도에도 상승을 하는데 저희 상상인 유권이 보는 예. 내년도 평균 금 가격은 4,400달러예요. 지금 4,100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은 하겠으나 강세로 상승률이 좀 가겠으나 둔화되는 거죠. 상승률은 그러니까 사실 금가격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에 55%나 금값이 뛴다라는 거 이거 뭐 주식 개별 주식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기 드문 일이고.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1970년도 우르게 보면 제 1차 오일 쇼크나 이럴 때도 한 해에 38% 48%게 간 적은 있어요. 아하,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금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뭐 지금 저런 4,100불이 아니고 500불 600불 했던 시절이었지만 여하튼 큰 변동성 뭐 전쟁 뭐 이런 거에 있어서 30-40% 이상 오른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잉 유동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변고가 지구상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 50%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금에 대한 리스크가 그러니까 그 경제 리스크가 올라가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사회 저변의 어떤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그 국가별 갈등, 중일 갈등 뭐 미국의 어떤 문제들, 트럼프 집권,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40년은 평화의 시기였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뭔가 우리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전쟁의 기운이 돌고 불안한 기운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의식 중에 금을 찾게 되는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거고 예. 또 특히 미국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혹은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블록화되면서 탈달러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금을 원하는 그런 수요들도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와 이게 한 해 55%나 금값이 올랐다. 근데 그 은값이 예. 상승률로 치면 올해 더 높던데요? 거의 훨씬 2배 높습니다. 올랐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은행 결국은 은 가격이 지난 금 가격이 오르는 기간 동안 거의 못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괴리율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근데 금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금 가격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 본다면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본 것 같아요. 밑에서 빨리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뭐 강남의 어떤 A라는 집값이 오르면 주변 시세와 서울 집값에 영향을 약간 주는 것처럼 다 주진 않겠지만 그런 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돈의 속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힘으로 밀려 올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은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산업용 수요가 또 뒷받침이 돼서 됩니다. 그럴까요? 예, 산업용 수요가 지금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IT 제품에 구리는 다 들어가죠. 네. 우리 연성 회로기판이나 이럴 때 이제 그렇죠. 전도율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과하는 속도에 전도율이 워낙 가장 높은 거니까 전선이 다 구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마이크 선도 다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도 그런 쪽으로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또 일정 산업용으로 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의 어떤 수요를 봤을 때 산업용 수요는 3, 4%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은. 아하. 근데 은은 그래도 30%까지는 산업용 수요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리의 가격에 가장 영향을 줬죠. 네. 데이터 센터야말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망을 만들어야 되니 당연히 구리 수요가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 IT 제품들이나 통신기기가 들어가다 보면 은 수요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은의 가격도 일정 올린 거고. 근데 저는 다시 정리드리면 은 가격이 오른 거는 산업용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네. 근데 두 번째로는 금 가격에 너무 큰 괴리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 풍부한 유동성. 금 말고도 이제 은까지도 그런 스피ル오버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사이에 올해 사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헤맸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겨울인가에 현물 ETF 생기면서 네. 그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굉장히 강세였는데. 상당히 강세가 좀 지속될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금보다 은으로도 일부 그 구리나 이런 쪽으로 메탈 쪽의 가격으로 좀 일부 유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디지털 금이다 해서 금처럼 뭐 더 이상 뭐 채굴량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또 이제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을 현실적으로 이제 더 캐내기도 힘들고 금을 채굴하는 비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더 좋다. 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금, 은 뿐만 아니라 구리 예. 값도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예. 물론 이게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면 구리가 동 아닙니까? 동이죠. 예. 금은 동 다 강세입니다. 어느 메달을 따더라도 이 금은 동 다 강세인데 그렇네요. 예. 구리가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예. 이거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게 상승 여력도 사실은 있습니까? 구리 가격 전망이 제일 좀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구리야말로 투기 수요도 일부 당연히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 런던 멘탈 익스체인지가 있으니까 LM이라고 하는 시장도 있고 뉴욕에서도 선물 거리가 되니 당연히 이런 투기 수요가 있겠지만 네. 구리는 절대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7, 80% 이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 분석해 보면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구리요? 구리에 대한 수요 그 국가별로 봤을 때는. 뭐 GDP나 이런 걸 보면 미국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중국이 57% 정도로 수요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 한 나라가. 근데 제조 측면에서 그 나라 안에서 뭐 IT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건설 수요. 구리가 건설 쪽에도 상당히 동파이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뭐 옛날에 CM송도 있었지만 네, 동파이프 그죠? 죄송합니다. 부식되지 않게 동파이프. 예,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어떤 그 물에 대한 어떤 부식의 저항성이 있는 거니까 도금강판을 쓰죠. 도금강판이야말로 약간 금을 입혔다는 뜻일 거 아닙니까? 도금강판이 그럼 비싸지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다시 또 원론으로 들어오면 중국이 57%고 그 외 아시아 국가들까지 하면 중국과 아시아가 전체 70% 가까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30%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경기가 좋으려면 또 당연히 뭐 자동차도 잘 팔리고 IT 제품 잘 팔리면 좋은데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GDP에서 약간 고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 버블이 너무 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시공 착공에 대한 부분 숫자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리 수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장기적으로. 네. 특히 이런 부동산 지표들이 좋아지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구리를 쓰는 실제 수요보다 가수요 이런 게 좀 많이 늘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물가가 오를 것 같아라고 만인이 움직이면 사재기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만약 부정선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구리를 미리 사놓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또 가수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는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저희가 파악해본 지난 2, 3년간 보면 중국의 북경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나중에 조사하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가격들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근로자가 살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가격 상승이 1선 도시, 2선 도시에 있다 보니 당연히 개발이나 분양이 약간 난해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가수요, 진수요가 모두 좀 낮아진 상황이고 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난 2, 3년간 못 올랐던 거예요. 근데 올해 유독 은도 많이 튀고 금 튄 거는 똑같은 요인이 금과의 어떤 괴리율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구리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구리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구리 광산이나 이런 쪽에서의 출하량이나 생산량이 좀 잘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리 광산에서 뭐 폭우라든가 아니면 그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구리의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조금 생각보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꾸준하거나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 쪽 문제가 한두 번씩 터지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도 공급 문제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동안 아마 제가 보기엔 구리가 너무 안 오르는 와중에 단비 같은 어떤 공급 이슈가 생겼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됐고 또 오르다 보니까 점점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유동성 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 방점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메타나 구글이 매년 200조씩 투자한대. 뭐 오픈 AI가 뭐 2027년에 300조 투자한대.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망이나 HBM 관련된 구리 수요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미 반영하면서 지금 11,300달러? 지금 톤당 거의 11,3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상 최고로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재 가격 이제 전망하기 전에 항상 금리 이슈를 짚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또 금리가 또 영향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또 금리를 보려면 당연히 물가 수준을 봐야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나 과연 뭐 관세 등등의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과연 제대로 잡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가 사라지면 금값은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수식 같은 거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금값을 전망하기 전에 물가부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연관성이라든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뭐 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은 아니고요. 기업 분석 출신의 센터장인데 저희 하우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내년도에 미국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미국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 하면 금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이번에 못 내렸다고 오히려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때 시장 금리가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설마 금리 인상은 아니겠지까지 우려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가 때문입니다. 그게 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수입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잖아요.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미국의 달러 환율이 그렇게 막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러 지수를 봐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미국의 생활 물가를 나눠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보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비용을 쓸까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랑 조금 다른 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비슷한데 우리나라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식료품, 민발, 유류비를 쓸 거 아닙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은 모기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냥 모기지를 내는 거죠. 그것이 전체 자기 어떤 물가의 30% 정도가 모기지 비용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월세. 그렇죠. 근데 이 월세라는 비용은 경직적이지 않을까요? 매달 바뀌지는 않잖아요. 계약을 2년이든 3년이든 하면 한동안은 옆으로 가는 효과가 있으니 이게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희들이 보는 거는 어떤 모기지라고 하는 그 월세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물가에 변동이 없다. 오히려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변동이 없다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려되는 건 그로서리 물가죠. 그러니까 생필품 물가. 생필품 왜냐면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들 요거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올라간 것만큼 좀 상쇄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물가입니다.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다 출퇴근을 자동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유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유가보다 올해 유가가 이미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가 WTI 기준에서는 57불, 58불, 60불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68불 정도 했었거든요. 거의 70달러 육박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 이상 하락한 건데 저희 하우스가 보는 내년도 유가도 지금보다 10% 가까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EIA에서는 내년도에 51불, 52불까지 하락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평균 유가를 57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연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54불까지 더 빠지니까 평균 유가 57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부 유류비가 좀 낮아진 효과가 있고 생필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쇄될 거다. 그래도 생필품 물가가 좀 더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 문제는 있겠지만 네. 그럼 세 가지 종합해 보시면 물가 압박이 일부 생필품 때문에 있겠지만 아주 세지 않을 수도 있다. 관세 정책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고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는 저희들은 물가보다는 고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 목표가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고용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용 상황이 지금 뭐 AI다 뭐다 하면서 이제 안 좋아지면 그렇죠.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고 그게 또 원자재를 또 밀어올리는 힘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예. 1253님이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최영 장군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겠네요. 사람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어떤 걸 내놨냐면 내년에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빠르게 성장할 투자처는 원자재다라고 꼽았고 모든 원자재가 금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올해도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같이 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역시 뭐 유동성.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아까 전에 금하고 음부터 설명했다면 예. 제가 제일 맞추기 어려운 게 구리지만 저희 하우스 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틀리더라도 저희가 생각한 논리를 좀 말씀드리면 구리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리 가격이 못 오를 이유는 중국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부정성 경기가 뭐 당장 반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매년 한 100만 톤씩 나와야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구리 수요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5천만 톤이라고 보면 매년 5% 성장을 한다 그러면 200, 300만 톤의 신규 수요가 필요할 텐데 예. 특히 내년 내후년부터 데이터 센터 착공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 그거보다는 100만 톤씩 좀 더 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신규로 나오는 어떤 광산에서 신규로 나오는 물론 공급이. 기존 광산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까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신규 광산에 늘리는 그 공급량이 100만 톤밖에 안 나와요. 내년까지도. 근데 내후년 가면 200에서 300만 톤씩 신규 광산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후년부터는. 네. 그러니까 27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는 건 27년, 28년에는 데이터 센터 착공은 조금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내년까지는 수요는 빨리 느는 것 같은데 신규 공급이 못 따라가고. 광산에서 나오는 양이 조금 작아서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는 20-3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은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상승률은 많이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둔화될 걸 보는데 그래도 절대 가격이 10% 20%씩 상승하는 이유는 여전히 금이 안 빠질 거로 보기 때문에요. 만약 금 가격이 다시 3,000불대 중반까지 하락한다고 그러면 메탈 가격들도 연동해서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금 가격 평균을 4,300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 가격이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됐고 금리가 좀 낮아지면 채권 매력도보다는 금 매력도. 그리고 여전히 뭔가 트럼프 정부가 불안해요. 정부 셧다운도 항상 얘기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좌충우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 가격이 올리면 은 가격에 대한 괴리는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산업용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서 은 가격도 상승 속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1606 쓰시는 분이 원달러 환율 오름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게 국제 원자재 가격 달러 기준으로 항상 네. 표기가 되긴 합니다만 또 그걸 원화로 수입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체감상 네. 훨씬 더 비싸지는 맞습니다. 느낌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저희는 원유, 그다음 천연가스, 그다음 원자재의 대부분을 하다못해 커피, 고무, 의류의 원자재 면허까지 더 달러 베이스로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은 비중에서 원화가 10% 약세가 됐다 그러면 10%더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네.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생길 거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금리 올리면 채권 갖고 있는 분들이 이자 많이 받아 좋을 거 그런 뜻이 아니라 금리 올리는 주식시장이 약세가 되겠죠. 그렇죠. 채권의 매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더 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니 그렇죠. 산업용으로 투자하는 캐펙스라고 하는 산업용 투자도 좀 많이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효과가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약간의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와서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와서 뚱땅뚱땅 만들어서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도 수출하고 그다음 하다못해 라면이나 이런 생필품 다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수출을 했을 때 달러는 똑같지만 원화로 이제 환전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게 뭐 일본 차보다 생긴다는 그렇죠, 게 환율이잖아요. 이런 면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좀 부담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이 1,600원, 1,700원이 갈 거냐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는 봐요. 지금 나오는 우리 수출 경쟁력이나 수출액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올해 99% 이상 할 거라 보고 있거든 12월에. 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더 좁아진다고 보면 여기서 저희가 막 금리를 인상하고 이런 생각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1,500원 초반까지 움직였을 때 단기적인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환율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민감하게 또 네. 반응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 또 지켜야 될 그런 라운드 넘버 일종의 1,500원 또 이렇게 꼽히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 가격 지금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제 유가도 내년에도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공급 때문인 겁니까? 국제 유가가 이제 안정적인 건? 이렇게 수요는 뭐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들 뭐 원전도 이제 개발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수요나 공급 입장에서도 뭔가 국제 유가를 갑자기 움직일 만한 그런 변수들은 그러면 크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저도 뭐 저 원유 공부하면 느끼는데 쉽게 좀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요.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일 겁니다. 원래 그 백영찬 센터장님이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 화학 에너지 때문에 했었죠. 에너지 쪽이 거의 전공이신데 예. 지금 전망하시기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도 평균 WTI 가격을 저희들이 배럴당 57불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향된다는 거죠. 뭐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지금 60불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내년 평균 유가가 WTI가 57달러가 되려면 내년도 말까지는 54불까지 빠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57불이 되는 거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뭐 10% 가까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수요 공급으로 보면 수요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기가 크게 확장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1%에서 2% 정도 수요가 증가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가 1억 한 3천만 배럴 정도 된다면 보통 1% 는다 그러면 150만 배럴 정도 늘겠죠. 2%면 뭐 250만 배럴. 그 사이에 수요가 늘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조금 하향된다 보는 건 공급이 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급이 어디서 느냐 하면 미국은 아니고요. 미국은 뭐 셰일 오일이 꾸준히 늘지만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막 늘지는 않는데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펙 국가와 러시아까지 한 오펙 플러스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왜 코로나 때 감산을 했었어요. 그때 왜 감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그래서 유가가 90불 넘게까지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드디어 증산을 합니다. 증산. 너무 많이 줄였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도에 증산하기로 했던 물량이 저 220만 배럴이었는데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4년 말에 자 이제부터 우리 증산합시다고 해서 220만 배럴이었는데 유가가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계속 밀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3월에 합시다, 4월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유가가 좀 더 빠졌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로는 이제 뭐 50만 배럴, 70만 배럴씩 한 4번 정도 증산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유가는 빠지는데 왜 증산을 하지? 유가를 방어하려면 오히려 감산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오펙 플러스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달러가 급한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한 돈이 있으니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꼭 배신했다기보다 자기는 원유를 많이 수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싼 네.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옆에 있던 오펙 플러스는 나는 그럼 시장 점유율에도 지켜야 되는 건가? 좀 카르텔이 약간 완화된 느낌이 있어요. 원래 오펙이 이제 카르텔이긴 한데 그쵸. 거기에서 서로가 이제 이견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카르텔이 어쨌든 되게 증상 나오고. 단단하지만 어쨌든 좀 약화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여러 가지 원유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절자 역할을 한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런 사우디 정도는 그래도 잘 지켜왔는데 조금 그 원유 산유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나라들 오만이나 카타르 이런 국가들은 뭐 거기서 일정 부분은 이탈을 하면서 증산을 계속 요구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산을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아직 220만 배럴의 증산을 거의 다 채우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10만 배럴 정도는. 그래서 증산을 추가적으로 한 10만 배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유가는 좀 더 약세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은 또 아닐 거니까요. 내년도엔. 그러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가격은 좀 약세할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추가하면 네. 조선실 때 미국의 연비가 좋아져요. 이게 연비요? 연비, 그 자동차 연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자동차 연비가 작년 같은 경우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도 3% 이상 개선됐거든요. 네. 미국이. 그게 전기차가 이제 되는 것도 있고. 미국 차는 연비 안 좋기로 참 유명했는데.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거 10년 전인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는 조금 라이트한 경량 자동차 그렇죠. 같은 경우 연비를 계속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EPA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갤론당 작년의 연비가 24마일입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갤론당 24마일인데 재작년이 뭐 지금 27마일 정도 했었으니까 거의 3% 이상 개선된 효과가 있죠. 연비가 개선되면서 또 에너지 수요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는 미국 거고요. 같은 경우는 원래 매년 늘지만 그 수요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개솔린 소비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물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2차 전지하면 리튬 예.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리튬도 공급처가 또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때는 가격이 또 엄청 치솟았다가 고금리 시절에 전기차 많이 안 팔리고 가격이 또 보조금 줄이면서 리튬 가격도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구리 다음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게 리튬인데 사실은 리튬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대로 제한된 생산도 있었지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캐즘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거의 2년 동안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요 증가율이 과거처럼 40~50%씩은 안 나오는 거죠. 올해 저희가 배터리 출하량이라는 걸 해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배터리 출하량 전 세계 출하량이 27% 정도 는 걸로 나와 있어요. 더 많이 나가긴 나가는데. 근데 과거에 40~50% 능가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커머더티라고 원자재의 가격을 올리는 거는 이건 꼭 청취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가격이 올해 100% 예를 들어서 은 가격이 올랐다. 그럼 수요가 100% 올라서 올랐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수요, 투기수요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보시는 게 맞겠죠. 가수요, 투기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년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많이 팔리긴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데 미국이 어떤 현상입니까? 미국이 지금 9월 30일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아직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겠죠. 왜냐하면 뭐 가격을 디스카운트 한다든가 라인업을 늘리겠지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느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유럽은 라인업을 늘려서 늘리긴 늘겠지만 독일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을 확대를 못할 거예요. 유럽도.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전기차는 그냥 만만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니까 리튬은 거기에 맞게 생산과 수요를 정해야겠죠. 결론적으로 리튬 가격이 아마 지금보다는 오르는데 금이나 은이나 구리보다는 덜 오를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전방이 금은동처럼 투기 수요나 아니면 이런 이 가수요가 붙을 만한 업황이 유일하게 전기차인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조금을 축소한 상황이고 유럽의 독일의 어떤 재정 정책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서 보조금과 당근책을 주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이 얼마나 빨리 자율주행 기능을 좀 더 복구해서 그러니까 일반 차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기차가. 네. 당연히 전기차가 그냥 그렇죠. 전기로 간다고 해서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기능과 에너지 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ESS를 네네네. 통해서. 네.
그리고 태양광까지 나중에 접목되면 아마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자동차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본넷이나 이런 게 다 태양광 지판기가 될 거고요. 태양광 패널로. 그리고 조그맣게 ESS가 있어서 전기는 자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딴에 혼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곳에 전기가 안 들어와도 자동차가 스스로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렇죠. 배터리팩 역할을 하는. 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전 발전소 역할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능, AI 기능과 함께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는 일단은 수요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도지 그렇게 4, 5년 전에 폭발적 수요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리튬 가격이 워낙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또. 네. 그래서 더 빠지지는 않을 건데 일단 금은 구리보다 더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자재 중에서 그 광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히토류인데 최근에 또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에서도 또 중국은 무기화해서 네. 이걸 또 이제 지렛대로 쓰고 있고 히토류 물론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는 네, 합니다만 히토류 하면 중국이다라는 인식이 언제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미국도 뭐 남미 여러 나라 이제 뭐 개척을 하고 하면서 광산을 좀 많이 발굴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다른 나라 움직임들 또 그게 얼마나 또 나타나고 있는지 실효성? 그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거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좀 약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1기 때의 어떤 배미 협상을 했던 어떤 위치라든가 상황은 더 고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준비도 해왔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히토류에 대한 통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1기 때는 중국 정부가 당황하다 보니까 히토류 통제에 대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것 같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들도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분명히 미국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 그 히토류에 대한 준비를 중장기로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미뿐만 미국 내에도 히토류의 광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건 최후의 카드를 쓰겠지만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쪽, 동남아 쪽의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전함이나 구축함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그쪽의 산업 생태계가 거의 괴멸된 상태거든요. 네. 제조업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밸류 체인들이 다 떠나가서 예. 그래서 러스트 벨트 아닙니까? 녹슨 벨트라고 해서. 근데 그걸 다시 떼 빼고 광내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미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히토류에 대한 광산의 지배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네. 또 일본과 한국도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다만 우리나라가 광산에 아주 쉽게 말 글렌코나 이런 글로벌 광산업체를 우리가 운영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제국주의 산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런 광산 능력이 있었으면 적극적 협력을 했을 거예요, 미국도. 근데 그게 없어서 아쉽긴 한데 아마 일본은 상사 기업이 많아서 옛날부터 히토류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산업용 소금에 대한 최대 거래처도 미쓰비 상사인 것처럼 이런 거에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동맹 국가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단순히 남미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까지도 확장되면서 근데 단기적으로 4, 5년 동안 중국의 히토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 밸류체인에서는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여쭤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산업적으로 내가 구리를 수입하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투자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ETF 방식으로 뭐 연금에다 원자재 펀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사실 원자재 투자라는 게 위험성도 크고 변동성도 큰 투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식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직접 선물을 매수하려고 계좌를 틀는 것도 말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개인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완전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원유 선물 ETF, 타이거 ETF가 있고요.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방송에서는 ETF 브랜드들. ETF 브랜드들이 있으니 그런 ETF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금이나 원자재 주요 원자재만 모은 ETF도 있습니다. 네네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원유 ETF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은 구리 그런 원자재 메탈만 묶은 ETF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리버스도 존재합니다. 저는 원유는 숏을 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유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유 숏. 저희가 전망한 건 마튼 트레이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원유는 좀 약세라고 본다면
그게 맞다면 원유는 오히려 리버스가 맞죠. 원유 가격 약세에 배팅하는 게 맞으니까. 인버스 ETF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ETF의 다양한 상품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 한번 그 테마에 맞게 구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종 이제 백영찬 센터장님이 하우스 의견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는 어찌됐든 간에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투자 의견,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게 또 직업이신 예. 그리고 또 그런 회사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영찬 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두 달 안에 지난달 상승률인 2.4%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달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환율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도수 치료와 방사선 온열 치료 등 3개의 비급여 항목에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 온수당 60달러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 상승률 60%를 웃돕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판결을 앞두고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의 국가안보에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무방비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코너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8045님이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이기쁨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된다. 이게 자발적 퇴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난 또 네. 일하고 싶은데 계약 만료돼서 나가라고 한다. 네. 라고 하는 거니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아이디 발장님이요. 실업급여를 줄 때 자산 수준에 따라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산에 대한 조건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산이 많아서 네.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자산이 없어서 바로바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네. 똑같이 실업급여를 주는 게 맞는 거냐. 근데 현재까지는요. 이 구직급여 수급과 자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 퇴사로 인해서 소득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네. 다시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받침대 역할이기 때문에 자산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2167님이요. 저는 현재 63세고 67세쯤 퇴직 예정인데 네.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에 따르면 현재 63세인 근로자가 언제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냐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현재 연령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돼서 계속 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네,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일했다면 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세가 되셔서 퇴직을 하셨더라도. 다만 이것도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어야 아니어야겠죠. 한다라는 거. 근데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도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오. 정년 퇴직은 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네. 해석이 돼서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지식산업센터였는데요. 7113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제한이 있더라고요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요게 좀 허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네. 이 입주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요.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건설업이 대표적이라고 하고요. 또 부동산 임대 공급업 네. 그리고 농업, 임업,
광업 관련된 업종도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1470님이요. 외국에서는 철도 산업이 경쟁 외 산업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경쟁 외 별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산업. 사실 우리랑도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철도를 까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경쟁을 해보겠어라고 해서 저기 비슷한 길에 옆에 철도 하나 더 놓고 다른 회사의 열차가 옆으로 달리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초반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 네. 비용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토가 우리나라 면적의 한 98배, 거의 네. 100배 가까이 큰데 메이저 철도 회사는 한 7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3차 영업을 하는 작은 철도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네. 지역을 뭐 서부, 중부, 동부 뭐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한 7개 회사가 미국을 다 커버하고 네.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BNSF라고 하는 철도 회사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버핏이 좋아하는 게 시장을 독점 혹은 과점할 수 있는 기업,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산업 해서 버핏도 좋아하는 게 이런 경쟁 외 산업, 대표적으로 철도 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철도 역방향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 네. 재밌던데. 네, 질문이. 8880님이요. KTX 열차에 도대체 역방향 좌석은 왜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단순합니다. 회차 어디 가서 유턴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간도 많이 들고 해서 KTX는 열차가 들어온 대로 그대로 후진을 나가는 하면은 거군. 그게 전진이 네. 되는. 그렇게 되면은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으로 또 애프터 서비스는 완성이 됩니다. 2386님이 손녀가 가정보육한다고 해서 딸네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딸도 성공 예감을 듣고 있네요. 라고. 만인의 방송인가 봅니다라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KBS 김준범 기자가 월요일까지 진행을 좀 대신 맡을 예정이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고요. 방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